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글쓰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글을 쓰려면은 글감, 즉 글의 재료, 소재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 소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범주화시켰고요. 범주화시킬 때 찾기가 편하죠. 기억나시죠? 자연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류의 다양한 문화유산이라든가 뭐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찾으려고 하면. 그리고 또 글감을 새롭게 찾기 위해서 또 좋은 글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좀 넓힐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 특별히 6개의 의문사를 주목하시라.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글쓰기가 훨씬 탄탄해지고 좋은 글을 쓰게 됩니다. 지난주에 글감 찾기에 이어서 글감 찾기, 오늘은 주제 정하기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정하기와 그 다음에 제목 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목 달기는 글을 다 쓰고 달아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제목 달고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럼 주제는 뭐냐? 주제는 다양한 글감들이 있는데 그 글감을 가져와서 내가 어떤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글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어서 소재를 찾았다면 그 소재들을 잘 분석해내면 거기에서 핵심적 주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건난이라고, 그죠? 난초 키우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드린 그 자료에 보면은 거기는 하여튼간 난초는 키우는 게 무척 어렵다. 그런 부분, 수선화 같은 것도 되게 어렵다고 하지만 한 달 정도만 보살피면 꽃을 볼 수 있는데 난초는 그냥 꽃뿐만 아니라 잎 하나 아주 키우기도 쉽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초를 계속 관찰하고 분석하다 보면 거기에서 무엇인가 얻는 깨달음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주제다 하는 것입니다. 주제. 그래서 주제를 정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오래도록 관심 가졌던 것을 주제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관심사는 다 다르잖아요. 취미생활도 다르고 전공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관심 가졌던 것을 글로 쓰기 시작하면은 그거 몇 번 쓰면은 정말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 없던 거를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일단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하는 거고, 그런데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많이 두고 왔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나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관심 가졌는데 나뿐만 아니라 요 문제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고르는 게 아주 바람직합니다. 우리 작년인가요? 이제 전 세계 영화제를 휩쓸었던 기생충 이런 영화가 있는데 그 기생충의 배경은 철저하게 한국입니다. 완전히 한국적이에요. 그 한국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무척 많은 다양한 장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지하라는 거. 반지하라는 거 한국에만 있거든요. 외국에 없는 아주 특이한 건축물인데, 그리고 시작할 때 그 반지하 방에서 양말이 걸려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반지하도 꿉꿉한데 이 양말을 말린다는 게 얼마나 그 냄새가 묘할까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런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가장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빈부격차의 심화 속에서 1대 99 사회, 1% 사람들이 99% 가져야 될 것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사회의 현상과 격차와 그 현실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소재는, 우리 글로 말하자면 글감은 매우 개인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루는 방식과 지향하는 주제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다. 그래서 주제는 그런 주제를 정하면 정할수록 이 글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글 주제 정할 때 중요한 거는 어떤 내가 글을 쓸 거냐 하는 거예요. 논설문을 쓸 건가? 설명문을 쓸 것인가?
수필을 쓸 것인가, 소설을 쓸 것인가, 시를 쓸 것인가, 일기를 쓸 것인가, 아니면 기행문을 쓸 것인가, 또는 편지를 쓸 것인가에 따라서 이 주제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글을 쓰는 목적과 글의 종류에 맞는 주제를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 그 한 3가지 정도 제가 주제 정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관심 가진 거,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대신 그래도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쓴 글의 종류와 목적에 맞는 것을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제를 그렇게 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주제를 설정하려면 소재를 막 찾아봅니다. 소재를 찾아봐요. 근데 찾아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잖아요. 그 역량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는 대학에서 그 국어교육 전공하고 또 교육학도 좀 하고 신학도 하고 대학원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인문학 쪽에서 공부를 했죠. 근데 제가 갑자기 글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무슨 자연과학에 그것도 아주 세밀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무슨 심장 왼쪽 판막에서 발생하는 무슨 이온의 수치와 관련된 글을 쓰겠다. 그거는 보나마나 뻔한 글이 나오죠. 무식한 글이 나오기 뻔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범위를 정하고 범위를 좁힐수록 좋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으면은 그 글은 너무나 뻔한 글이 나오거나 내 능력 밖의 일이 되기 때문에 쓰다가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나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특별히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논문을 처음 써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한참 젊어가지고 막 웅장한 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들이 그런 학생에게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석사 논문으로 학계를 뒤집으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그냥 주제를 가지고 막 학계를 뒤집으려고 그러는데 그 불가능합니다. 능력 밖이에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잡을수록 글이 더 탄탄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의 범위는 되도록이면 아까 말한 좁게, 그리고 쉽고 흥미있는 것을 잡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주제를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뭐뭐인 것 같다 이런 표현 안 좋습니다. 뭐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것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럼 내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남들은 모르기 때문에 참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잡아보시고요. 그 옛날에 JTBC에서 손석희 앵커가 소개해준 그 권석천 씨의 글이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 중앙일보 사회 2부장이었죠 당시. 그 글 제목은 세월호 이후의 세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이분이 글을 쓰면서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2015년에 벌어진 다양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열을 해요. 그래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반드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가만 봤더니 가해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것, 아니면 자기가 일만의 책임을 느끼면서 부끄러움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때문에 2015년에도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결국은 자정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정확하게 그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글을 씁니다. 여러분 한번 그 내용이 제가 길어서 다 읽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읽기에는 간단해요. 뭐 한 페이지, A4지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을 놓고 다양한 관점으로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바로 세월호 때 철저하게 반성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 2015년의 사건을 계속 만들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주제를 정해서 글을 쓰려면 제목도 한번 달아보는 거죠. 제목은 글을 다 쓰고 나서 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목 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제목 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을 보고 야 이거 읽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딱 들어야 되는 거 첫 번째.
그걸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제목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쓰고 싶구나를 어느 정도 예감하면 좋아요. 그래야 끌리거든요. 전혀 이 제목을 보고 알 수 없으면 오히려 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고 제목이 부드럽거나 무슨 특징이 있어서 좀 호감이 가도록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기독교 이제 목사들이 설교 쓸 때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보금자리. 이거 어때요? 이게 상당히 재밌단 말이에요. 복음의 보금자리. 복음과 복음이 이 말놀이가 되잖아요. 말놀이가. 그러면서 복음의 보금자리니까 복음을 담고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상당히 잘 뽑아낸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제목도 뽑을 때 제목을 달 때 이 글감에서 제목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제와 관련돼서 제목을 뽑아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내용의 한 구절을 딱 제목으로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목사라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 제목을 뽑을 때 성경 구절을 그냥 바로 갖다가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이번 주일 저 설교는 그 시편에 보면은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걸 딱 그냥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붙드시는 사람 딱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제와 관련된 제목 단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베는 일본을 고립된 불량 국가로 후퇴시키고 있다. 요즘에 지금 일본 난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달 것인가? 아베가 지금 일본을 잘못 이끌고 있다. 이런 건데 이걸 제목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달았어요. 이 사람은 아베의 일본 불량 국가의 길을 걷는가. 그래도 상당히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가을을 소재로 글을 쓰고 싶은데 그 가을을 연구해 보니까 가을은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기쁨과 희망의 계절이다. 근데 보통 가을하면 기쁨과 희망보다는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좀 우울하고 왠지 가슴이 시리고 옆구리가 시린 계절 이렇게 그런 걸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다. 가을은 오히려 기쁨과 희망의 계절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목적은 가을은 내 그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 가을은 슬픈가? 이렇게 달았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와 소재와 목적과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제목 달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주제 정하기와 제목 달기였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